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직행동론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제 3절 리더십 이론과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 이론과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냐면 이 리더십 이론과 유형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요. 리더십 자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하나씩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리더십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리더십의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해야 될 듯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리더가 일단 누가 있을까요? 부하가 있을 겁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리더와 부하가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리더가 개인이나 집단, 부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대상에다가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또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리더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리더십을 뭐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권력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권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쌍방성, 상대성, 가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냐면 프렌치와 레이븐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프렌치와 레이븐은 저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원천에 따라서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인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 되고요.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은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렌치와 레이븐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구분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를 다시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지 그거 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각 권력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 권력이라는 것은 처벌이나 위협을 전제로 하여 권력 수용자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원천으로 하는 권력을 의미하고요. 보상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수용자에게 원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원천으로 하는 권력. 역시 간단하게 보시면 강압적 권력이라는 것은요,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 보상적 권력이라는 것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세 번째 합법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합법, 법에 부합된다는 것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규범에 부합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전제로 하여 조직의 규범을 원천으로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합법적 권력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권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의미처럼 보이는 권력과 권한은 조금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권한보다 권력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권력들 중에 합법적 권력만을 권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준거적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준거라는 것은 기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 수용자 행동 기준을 권력 행사자가 제시하는 것을 원천으로 하는 권력 행사 제시한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기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러한 기준과 관련된 권력이 준거적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적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적은 전문 지식 또는 전문 기술 같은 것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권력 행사의 전문 기술 또는 독점적 정보를 원천으로 하는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 다섯 가지,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에 대한 개념들 다 다시 한번 살펴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이어서 갈 거냐면, 이제 권력이 이런 것도 있다면 당연히 뭘 결정해 주어야 할 거냐면 권력의 크기를 결정해 주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의 크기를 우리는
권력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력의 크기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권력의 크기를 결정할 때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권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이 있다는 거고요. 걔네들이 어떤 것들인가 쭉 들어가 있고 크게 4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확실성의 대처 능력, 말 그대로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뭘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냐면 당연히 불확실성의 대처 능력이 높아지면 권력 수준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그게 중요하세요. 다시 불확실성의 대처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권력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의 조달 및 통제 능력 똑같은 요령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리더가 자원을 조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면 당연히 권력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면 권력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성이라는 것은 핵심적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네 번째, 대체 가능성 또는 이제 희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열거하는 관점이라면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느껴가면 반대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희소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희소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역시 대체 가능성 또는 희소성이라는 것 역시 권력 수준의 결정 요인이 되는데 이건 좀 두 개를 구분해서 보셔야 될 듯해요.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권력 수준은 낮아지는 거고요. 희소성이 높아지게 되면 권력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권력 수준의 결정 요인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첫 번째 불확실성의 대처 능력, 두 번째 자원의 조달 및 통제 능력, 세 번째 중심성, 마지막으로 대체 가능성 또는 희소성이라는 관점을 설명드렸고요. 얘네들을 그림으로 그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한 것들이 높아질 때 양의 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얘만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 가능성은 음의 방향으로 희소성은 양의 방향으로 권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권력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2가지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역시 개념적인 측면 위주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직 정치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권력을 획득하거나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조직 정치가 발생하는 원인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직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 가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인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인파워먼트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이런 인파워먼트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조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력, 힘,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인파워먼트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가지가 의미감, 역량감, 자기 결정력,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인파워먼트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정리하시는 거고요. 이 정도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권력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기에 보시면 역시나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5개의 권력 유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뭐 찾아야 될까요? 전문적 권력과 준거적 권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D와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해당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리더십 자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무리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들이 쭉 들어와 있고 모두 4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네 개의 체계가 바로 뭐냐면 특성 이론 들어가 있고요. 행동 이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황 이론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가지가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네 가지 이론 체계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이론 체계이긴 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어떠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뭐를 특성을 열거하는 형태의 이론 체계를 우리는 특성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리더십의 특성 이론은 그 역사적으로 경우에 소위 얘기하는 그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을 연구하는 거에서 출발해서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특성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이러한 특성 이론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신체적 특성, 뭐 사회적 배경, 지능과 능력, 성격 특성, 과업 수행 능력, 인간관계 능력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성 이론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전히 한번 쭉 읽어보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특성 이론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행동 이론 쪽은 뭐가 가장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각 이론들이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물론 이제 어떤 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가시긴 하셔야 되냐면, 뭔가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구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뭘 가지고 구분했을까?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동이론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은 구분 기준과 리더십의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그런 것처럼 몇 가지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중요성 체크를 좀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들어가 있는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와 탄넨바움과 슈미트 연구는 그냥 가볍게 좀 확인하는 차원으로 끌고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부터 보시게 되면,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는요, 일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세의 소년들로 구성된 한 집단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의 변함에 따라 소년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기준해서 리더십을 모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이 된다는 거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유형을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구분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형 리더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민주형 리더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자유방임형 리더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탄넨바움과 슈미트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세요. 일단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쓰고 있냐면 리더의 권한 영역과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이라는 기준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더의 권한 영역이 더 높으냐,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이 더 크냐에 따라서 리더의 권한 영역이 더 커지는 리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영자 중심의 리더 또는 전제적 리더라고 하는 거고요.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이 더 커지는 리더를 종업원 중심의 리더 또는 민주적 리더로 구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탄넨바움과 슈미트 연구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느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세 가지는 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문제냐면 역시 리더십을 구별할 때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역시 우리 경험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어떠한 집단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가정하자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리더로서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듯 합니다. 뭐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까요? 첫 번째, 집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겠죠. 그렇다면 리더니까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듯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좀 있어야 될 듯 하냐면
집단이 만들어졌다면 그 집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집단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니까 당연히 그 집단이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됐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일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가지고 이론들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연구가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 가지 일과 사람이라는 기준 가지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일, 사람이라고 표현해 드리긴 하지만 표현상으로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일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논리 쭉 가져갔으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하이오 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과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일이라는 관점에서 구조 주도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배려라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 도구들 리더 행동 기술 설문서나 리더 의견 설문서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건 일과 관련해서 구조 주도, 사람과 관련해서 배려라는 기준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구조를 높고 낮음, 배려를 높고 낮으면서 둘 다 높은 경우, 둘 중에 한 가지만 높은 경우, 둘 다 낮은 경우에서 모두 네 가지로 나누고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건 구조 주도와 배려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구조 주도가 뭐고 배려가 뭔지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조 주도는 일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배려는 사람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느낌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조 주도라는 것은 일과 관련돼 있으니까 과업 환경에 구조화된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배려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구조주라는 것은 과업 환경이 구조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려라는 것은 부하와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대한 내용들 정리 다 하신 거고 다음에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 기준과 리더십의 유형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블레이크 모튼은 관리격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리격자는 좌표 평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쓰고 있냐라는 건데 일과 관련해서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준과 사람과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써서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가 쭉 밑에 들어와 있는데 역시 뭐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듯 하냐면 요 그림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면 관리격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좌표평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축과 Y축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X축을 생산에 대한 관심으로 잡고 Y축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좌표평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생산에 대한 관심을 1부터 9까지 인간에 대한 관심을 1부터 9까지로 잡아보면 좌표는 모두 몇 개가 나올까요? 9 곱하기 9 해서 81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 5가지가 바로 1,1, 9,1, 1,9, 5,5, 9,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5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하나씩 개념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1은 둘 다 낮은 형태니까 무관심형 리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는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생산에 대한 관심은 낮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9,1이라는 것은 생산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은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5,5는 중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9는 다 높은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이론 마지막으로 PM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미수미와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일과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쓰고 있냐면 일과 관련해서 성과, 퍼포먼스라는 기준을 쓰고 있는 거고 사람과 관련해서 메인티넌스라는 기준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고 있냐면 역시나 둘 다 높은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높은 경우, 둘 다 낮은 경우에서 모두 4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4가지를 표시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그 어떠한 꼼수를 부리고 있냐면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의 개념을 이용해서 높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문자로, 낮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라지 P, 라지 M, 라지 P, 스몰 m, 스몰 p, 라지 m, 스몰 p, 스몰 m 이라고 하는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PM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역시 다 보신 거고 이 정도가 이제 행동이론 쪽에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역시나 문제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리더십의 행동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1번 탄넨바움은 구조도와 배려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네, 여기서 바로 틀려버렸어요. 탄넨바움은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썼을까요? 리더의 권한 영역과 부하의 자유 재량 영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제적 리더와 민주적 리더로 구별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구조도와 배려를 사용했던 건 뭐였을까요?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2번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측정 도구로 리더 행동 기술 설문서와 리더 의견 설문서를 사용하였다.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블레이크와 모튼은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를 연장시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아까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하이오 대학, 블레이크와 모튼, PM일은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유사한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일과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했던 최초 연구가 바로 뭐냐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예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도 나오고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크와 모튼은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를 연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음 4번 블레이크와 모튼은 리더십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사용하였다. 예,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미수미는 리더의 구조적 행동과 배려 행동을 각각 성과와 관계로 보았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리더십의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보신 거고요. 네, 다음 이제 리더십의 상황 이론과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될 거고 역시 그 안에 들어가서 2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 이론과 현대적 리더십 이론 2가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상황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블라블라블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별 정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런 이론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합 이론이 리더십 쪽에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이론은요. 크게 구조적으로 3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일단 리더십의 유형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각 개별 연구들이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나눠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상황별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을 나누기 위해서 상황 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각 개별 연구들별로
어떠한 상황 변수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선 이 리더십이 적합하고 저 상황에선 저 리더십이 적합해 라는 형태로 이야기할 거라서 그 얘기, 상황 적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의 상황 이론은 세 가지 관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 가지가 리더의 유형, 상황 변수, 상황 적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들이 모두 세 가지 이론을 보시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보실 거고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보실 거고 허즈와 블렌차드의 수명주기 이론 보실 건데 보시는 것처럼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나눠놓고 있고 상황 요소로 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황 적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들러가 리더십의 유형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고 상황 변수를 뭘 쓰고 있고 하우스가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나눠놓고 있고 상황 변수로 뭘 쓰고 있고 허즈와 블렌차드가 어떻게 리더십을 나누고 어떻게 상황 변수를 쓰고 있는지 요걸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보시게 되면 이제 앞쪽에 이제 개요적인 측면이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첫 번째 리더의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더의 유형 어떻게 나눠놓고 있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피들러는 리더십의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로 구별하기 위해서 도구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 LPC 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LPC는 요거예요. 가장 덜 선호되는 공동 작업자, 다시 이야기해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에게 점수를 준 게 LP 점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봤더니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임에도 불구하고요.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박하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모두 좀 같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 그럼 이제 LP 점수가 어떨 때 과업지향적 리더를 보이고 LP 점수가 어떨 때 관계지향적 리더의 성향을 보이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내용이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따드리면 LP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 LP 점수가 높으면 관계지향적 리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리더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 변수로 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큰 틀상으로 얘기하면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변수를 쓰고 있는 거고 그 세 가지가 리더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지위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각각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리더와 구성원 관계가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 과업 구조가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 리더의 직위 권력이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를 가지고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모두 8가지의 상황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더와 구성원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업 구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리더의 지위 권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은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피들러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리더와 부하 또는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8가지의 상황으로 나눴다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적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 리더십 상황이 리더에게 호의적이지도 비호의적이지도 않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도 이제 출제자들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냐면 호의적이라는 것을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비호의적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불리하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얘기 한 가지만 좀 드리면, 왜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리더는 일단 목표를 정할 거예요. 그럼 리더가 목표를 정해주고 나면 부하들은 뭐 할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경로를 따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리더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하가 그 경로를 따라갈 때 부하들이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경로 목표 이론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면 이제 핵심적인 상황으로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가 이제 개요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되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리더의 유형과 상황 변수, 그 다음에 상황 적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나눠놓고 있냐는 건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놓고 있죠. 그리고 네 가지가 지시적 리더, 후원적 리더, 참여적 리더, 성취 지향적 리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에 대한 개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지시적 리더라는 것은 구조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적 리더십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원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배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리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결국 지시적 리더와 후원적 리더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더십이 되는데 지시적 리더는 우리 앞에서 행동이론쪽에서 보신 것처럼 일과 관련된 측면을 지금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일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는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 후원적 리더는 배려 측면을 강조하니까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죠. 참여적 리더가 되는 거고요. 집단 중심의 관리를 중요시하고 부하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부하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많이 반영시키는 리더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성취 지향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부하들의 의욕적인 성취 동기 행동을 기대하고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의욕적인 목표 달성 행동을 강조하면서 부하들의 능력을 믿는 리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하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 지시적 리더, 후원적 리더, 참여적 리더, 성취 지향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신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 변수로 뭘 쓰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변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하의 특성과 과업 환경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부하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변수들이 있는 거고 과업 환경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변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하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부하의 능력, 통제, 위치, 내 외제론적 성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욕구와 동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과업 환경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과업의 난이도, 목표의 수준, 리더의 권한, 집단의 성격, 조직 요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상황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 적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리더 역할은 부하가 목적지에 이르도록 경로와 방향을 계속 인도하면서 코치해주며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개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표가 바뀌면 적합한 리더십 형태도 바뀐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비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가 적합하고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후원적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하우스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직관적으로 하면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 하우스의 연구 결과는 그런 거예요. 비구조적 상황에서는 지시적인 리더가 적합하고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후원적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하우스는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 그 본문 내용도 쭉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뭐가 정리하기 가장 효율적이냐면, 요 그림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교재 본문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단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기 위해서 과업지향적 행동이라는 것과 관계지향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서 각각을 높고 낮음으로 구분한 후에, 그걸 결합시키면 리더십의 유형은 모두 네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업지향적 행동이 높고 관계지향적 행동이 낮은 리더를 지시형 리더라고 하고 있고요. 둘 다 높은 형태의 리더를 설득형 리더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업지향적 행동이 낮고 관계지향적 행동이 높은 리더를 참여형 리더, 둘 다 낮은 형태를 위임형 리더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리더의 유형을 나누는 것에 대한 얘기는 된 거죠. 그 다음에 상황변수로 뭘 쓰고 있냐면 부하의 성숙도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하의 성숙도를 아래쪽에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미성숙이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이쪽을 성숙이라고 가정하면서 모두 4개의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개의 단계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역량과 의지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역량과 의지가 둘 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역량과 의지가 둘 다 높은 단계로 가는 순서로 성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하들은 성숙에서 미성숙으로 변화할까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화할까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화할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상황 적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이렇게 변화할 때 어떻게 리더십의 유형이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목적으로요. 성숙 1단계에서는 지시형 리더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성숙 2단계에서는 설득형 리더, 성숙 3단계에서는 참여형 리더, 성숙 4단계에서는 위임형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서의 상황 적합은 어떻게 되냐면 부하의 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의 순서대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의 이론을 수명주기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요적인 내용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더의 유형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 변수와 상황 적합으로서, 상황 변수는 부하의 성숙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하의 성숙도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발전됨에 따라 적합한 리더의 유형은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의 순서대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까지 보셨고,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 이론으로서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것까지 살펴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마지막 주제로서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건 제일 첫 번째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말 그대로 리더와 부하 사이에 교환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리더와 부하들은 상호작용을 할 텐데, 직관적으로 가자고요. 리더 한 명 밑에 5명의 부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리더 한 명은요, 각 부하들과 똑같이 20%씩의 상호작용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하들과는 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거고, 어떤 부하들과는 좀 소원한 상호작용을 하겠죠. 다시 이야기해서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부하들마다 상호작용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냐면, 부하들의 집단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2가지일까요? 리더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 부하들의 집단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부하들의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 부하들의 집단을 내집단 또는 인그룹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부하들의 집단을 외집단, 아웃그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집단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하고요. 두 집단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이 리더 부하 교환 이론의 의미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리더 부하 교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집단과 외 집단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내 집단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외 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리더 부하 교환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부 다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딱 두 가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뭐고,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보시면 리더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지각하게 함으로써 부하들이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은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 확신 또는 환경 민감성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 관리 또는 욕구 민감성. 세 번째, 전략적 비전 제시. 네 번째, 솔선수범 또는 개인 위험 감수. 마지막으로 감정적 호소 또는 비정형적 행동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구성 요소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가 업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부하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모두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적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네 가지에 대한 개념들 역시 쭉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사실 뭐 개념적인 측면보다는 이 네 가지를 떠올리시는 게 훨씬 중요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가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까지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변혁적 리더십과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목표 달성, 시각, 초점,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어떠한 특징적 차이점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들 가지고 이 둘에 대한 차이점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미 앞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모두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 역시 그 구성 요소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거래적 리더십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조건적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외에 의한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자유방임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에다가 자유방임이라는 것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 얘기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정도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역시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그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번트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잡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 서번트 리더십에 부합되는 개념으로 서번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 조력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번트라는 것은 리더가 부하들이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조력자라는 거 안에는 봉사, 헌신 또는 희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부하와 고객을 우선으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봉사나 헌신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은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정립한 리더십이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파워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과 슈퍼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냥 개념적인 측면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인파워링 리더십이라는 것은 부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각자의 직무에 대해 주인의식과 통제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리더십. 제가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파워링은 권한 위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하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는 리더십을 인파워링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파워링 리더십이 발전되면 슈퍼 리더십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슈퍼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시와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하가 자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리더십. 다시 이야기해서 리더는 부하들을 셀프 리더로 만들어주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인파워링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들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진정성 또는 진성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윤리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예요. 리더십의 개념에 윤리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고요. 역시나 리더십에 윤리성을 추가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성 또는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정성 또는 진성이라는 것은 진심의 의미, 거짓 없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정체성, 감정 등에 벗어나지 않고 이를 근거로 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진정성 리더십 달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것과 조직 차원에서의 긍정적 조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결합이 되면 자아인식이라는 것이 형성되고요. 그 결과로 리더의 자기 규제적 행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진정성 리더십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윤리적 리더십과 진정성 리더십에 대한 개념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 정도가 이제 현대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관련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에 해당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들러는 리더십의 유효성은 지도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2번 부름과 예트는 리더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급자들 어느 정도 참여시켜야 하는지를 상황에 따라 규명하였다. 이 문장 앞에 본문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요. 이 보기까지 하나만 추가하면 부름과 예트라는 사람은요, 리더 참여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리더의 참여도라는 걸 가지고 리더십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에서 리더의 직위 권력이란 구성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 중 기대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아까 본문 내용 보시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부름의 기대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5번 리더부와 교환 이론에 의하면 리더는 외집단에 대하여는 리더십에 의존하고 내집단에 대해서는 공식적 권한에 입각한 감독에 의존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답은요? 5번이 옳지 않죠. 역시나 리더부와 교환 이론이라는 것은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내집단은 상호작용이 긴밀하니까 공식적 권한보다는 리더십이 더 강조가 될 거고요. 외집단은 관계가 소원하니까 공식적인 권한에 입각해서 감독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내집단과 외집단이
반대로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제3절 리더십 이론과 유형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살펴보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기출 변형 출제 예상 문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